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 고속도로 설치라며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에게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인사청탁 메시지 논란 끝에 김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 현안, 정치와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을지 사건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2월 5일 금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허효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길 많이 미끄러웠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내란 전담 재판부법의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맞붙고 있죠. 네, 비상계엄 1년을 기점으로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3일 밤이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난 뒤에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과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요. 네. 법 왜곡죄는 말 그대로 판검사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판결하거나 수사하면 이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의 끝판왕 직위원 바꾸기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자 야밤에 군사작전하듯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발언한 이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이라고 맞섰습니다. 신속한 내란 단죄를 위해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오는 9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 정기국회가 끝나면 임시국회가 시작이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논란과 또 중도층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 상정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부 내용과 법안 처리 순서는 다음 주 월요일 8일 열리는 민주당 정책위원총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는 됐는데 네. 지금 의원총회를 다음 주 월요일 8일에 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사법부에서는 우려스럽다는 반응 계속 지속적으로 내왔는데요. 이 3일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만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과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전담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부분을 특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권과 행정권을 대변하는 법무부가 이 재판부에 개입하는 건 사법권 침해라는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장에서 이 사무처장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사무처장이라고 해도 헌재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헌재의 개입은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 이렇게 좀 비유를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법안의 위헌 심사를 하게 될 것인데 이 재판부에 판사를 추천하는 것이 모순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위헌 시비로 중단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역대 회장 가운데 13명도 성명을 내고 이 법안 도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즉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법 왜곡죄에 대해선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들도 모여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8일에는 각급 법원 대표들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립니다. 네. 인사청탁 문자로 논란이 불거졌던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송 비서관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죠. 네, 김 비서관과 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이 문 의원이 한국자동차 산업협회장직에 특정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답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 논란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대로 처리된 건데요. 대통령실은 이튿날인 지난 3일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히고 이 거취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었는데 이 사태가 커지니까 이 김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즉시 수리했습니다. 이 인사청탁 메시지 논란의 또 다른 당사자인 문진석 의원은 SNS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부에겐 인사권이 없는 이런 민간협회 회장 자리까지 추천하는 권력형 인사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문 의원과 김 비서관,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 부속실장까지 4명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3가지 중재안을 내놨네요. 네, 민주당은 당초 이제 올해 안에 현재 60살인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인 65살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 정년 연장 특위가 3가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1안은 2028년 61살부터 시작해서 2년마다 1살씩 늘려서 이제 2036년에 정년이 65살까지 늘어나는 안이고요. 3안은 2029년부터 시작해서 3년마다 1살씩 늘려서 2041년에 정년 연장을 마무리하는 안입니다. 이 안은 이 1안과 3안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9년부터 시작하되 1살씩 늘리는 간격을 3년, 3년, 2년, 2년 이렇게 네. 해서 2039년에 완성하는 안입니다. 민주당은 단계적 정년 연장과 함께 65살이 되기 전에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년이나 2년 재고용하는 방안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사가 합의 이룰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네. 노동계는 정년 연장 대상자에 대한 임금 삭감을 지금의 이제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이 임금 체계 개편에 반발을 하고 있고, 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의 한시적 적용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라서 과연 민주당이 연내 목표하는 이 발의가 가능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구형한 지 하루 만에 어제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는데 각종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이 집중 조사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소환 조사는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여러 이 매간 매직 의혹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고가의 목걸이를 서희건설 회장에게 받고 이 회장 사위의 인사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고가의 시계는 그 사업가 서성빈 씨의 로봇계 사업 관련이고요. 금거북이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인 김 여사에게 선물한 뒤에 이 자리에 임명됐다는 의혹입니다. 네. 어제 조사에서 특검팀은 4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김 여사는 모두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수사 종료를 20일 정도 앞둔 특검팀은 다음 주 11일에 김 여사를 다시 불러서 김기현 의원 배우자가 건넨 고가가 같은 이제 나머지 금품 수수 의혹이랑 뭐 관저 이전 특혜,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파티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17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하거든요. 네. 이 조사까지 마치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어서 지마켓에서도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되니까 이용자들 정말 불안한데 이 지마켓 무단 결제 피해는 어떻게 일어난 건가요? 일단 우선 좀 설명을 드리면 지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건 지난달 29일인데요. 네. 이 60명이 넘는 이용자들 모르게 3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의 금액이 좀 결제가 됐습니다. 네. 이 장승환 지마켓 대표는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서 이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고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 지마켓 측에서는 이번 무단 결제 사태가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로그인한 뒤에 결제한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사이트에서 저도 그런데 이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이 관행을 악용을 해서 네. 이 도용 범죄가 일어났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 지마켓은 전날 피해 고객에게 환불하는 등 보상을 결정했고 이 경찰에게 이제 신고를 해라 이렇게 권유한 상태인데요. 이 KBS 취재에 따르면 지금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지난달 29일로 알려졌는데 그것보다 하루 앞선 28일 밤 11시부터 좀 시작이 됐고 이 심지어는 2차 결제까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사건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 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또 IP 추적과 함께 이 지마켓에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수사할 방침입니다. 네. 자, 지난달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는데 과목별로 보니까 국어하고 영어가 지난해보다 크게 어려워진 걸로 확인이 됐네요. 네, 그 출제 직후 브리핑에서는 좀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네. 이걸 실제로 채점을 해보니까 그야말로 이 불수능이었습니다. 네. 수능 난이도는 표준 점수로 알 수 있는데 이 표준 점수가 보통 이제 140점을 넘기면 불수능이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네. 특히 올해 국어 영역과 영어 영역이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네. 국어 만점자는 지난해에는 1,000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260명 정도, 그래서 4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고요.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3.1%에 불과합니다. 네. 이건 이제 2018년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수시 전형에서 제시하는 최저 기준인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좀 대폭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 수험생들이 이제 정시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표준 점수와 등급이 적힌 수능 성적표가 이 수험생들에게 배부되는데 정시 전략을 또 잘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KBS 허효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꽁꽁 얼어 미끄럽습니다. 어제 내린 눈으로 도로가 정리되지 못한 곳도 있어서요. 안전운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구간입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성수대교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또 수락고등학교에 있어 상도 지하차도 입구 진입로는 제설 작업으로 통제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방화대교 4차로에 사고 나서 가양대교부터 여파 받습니다. 반대 하남 쪽입니다. 반포대교 2차로의 추돌 사고로 현재 2개 차로를 통제 중입니다. 조금 지나 잠실대교 4차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전방 주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들로 한강대교 방향 양화대교 지나 3차로에는 미끄럼 사고 처리 중입니다. 또 국회대로 서강대교 쪽으로 목동 운동장 지나 1, 2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습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 나들목에는 화물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신갈 분기점부터 정체고 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일직분기점 1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채슬리 투자자문 조지한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부터 가볼 텐데요. 변동성이 별로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6,890포인트를 앞두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 주간에 잡음이 섞인 데이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하락 압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타의 경우 메타버스 예산 삭감 검토 소식으로 4% 정도 급등했고요. 이것이 성장주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은 0.8% 상승하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 다우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당일 우리 시장 반도체 섹터의 바로미터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9%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소형주가 상승하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가 확산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시장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대형주 중심에서 소형주로의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자금 조달 여력이 약했던 중소형주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 밀러 타박의 맷 말리는 앞으로 며칠 큰 반전만 없다면 연말 랠리에서 소형주가 가장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S&P 500의 기술주 중심 랠리로 인해서 다소 과열된 반면 소형주는 그동안 소외된 탓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매력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루어질 경우 모멘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네. 기술주들이 조금 과열됐다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시나요? 국내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기술주는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주가 다음 랠리의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봅니다. 단기 조정은 과열됐던 기대감을 일부 식힐 수 있는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UBS에서는 시장이 기술주 외에도 헬스케어, 유틸리티, 은행 등 다른 섹터로 폭넓게 확산되는 브로드닝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정 섹터 의존도를 줄이면서 시장 기반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미국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의 견조함을 시사하긴 했는데요. 추수감사절 노이즈가 있는 숫자로 보이는 데다가 챌린저 보고서에 따르면 11월에 발표된 감원 규모는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지표 조합들이 노동시장 내에 상반된 흐름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되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장기 셧다운의 영향으로 12월 16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 자, 실업률 발표가 연기됐으면 연준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겠는데요. 예, 그렇죠. 시장이 현재 노동시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얻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연준의 의사결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9월 개인 소득,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도 다 지연되었습니다. 이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의 최신 흐름 확인이 늦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중립금리를 두고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료들의 지연은 이런 논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 뉴스 관련해 중요한 부분들 좀 전해주시죠. 예,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AI 소비 및 규제 이슈가 주요 기업 실적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우선 메타가 메타버스 부분 예산을 의미 있게 삭감할 수 있다는 소식이 비용 효율화로 해석되면서 주가가 3.4% 오르면서 6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AI 기반 솔루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망치를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AI 도구의 수익화 속도가 더디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을 보면 어제는 소폭 조정이 있는 하루였어요. 예, 11월의 코스피를 떠올려 보면 모든 목요일에는 지수가 올랐고요. 모든 금요일에는 지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금요일 가장 적은 낙폭을 보였던 날이 1.5%였을 정도로 금요일만 되면 조정이 왔었는데요. 금요일 시장을 하루 앞둔 어제 코스피는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상승한 종목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수급은 편중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봇이나 자동차 섹터만이 강세를 보였으니까 이 두 섹터의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없었다면 수익률이 아쉬운 하루였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지난 11월 20일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하락한 뒤에 어제까지 열흘 동안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코스피는 12월 두 번째 영업일에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선이 되고 위에 있을 때는 저항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의 조정이 지지선을 아래에 두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0.19% 하락하면서 마감액스나 양봉을 보이면서 4.28로 마감했습니다. 네. 최근 강했던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하락하며 0.23% 내린 92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 또 있다고요? 예,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던 이유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원인이었는데요. 이번에 구글이 TPU를 쓰면서 엔비디아의 영향권에서 멀어지는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구글의 TPU용으로 삼성전자의 HBM을 납품하기로 결정이 난 겁니다. 네. 이번 공급 계약은 삼성의 연간 HBM 생산 능력의 절반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이제 삼성이 다시 한번 하이닉스와의 1위 싸움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투자자별 동향은 어떨까요? 예, 아마도 이번 상승 랠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도 역시나 코스피가 하락하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매도세에 맞서서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코로나 때 동학개미 열풍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투자자의 수가 800만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그렇게 전의 전쟁을 시작해서 짧은 기간 동안 시장이 벌게 해주는 수익도 맛보고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조정에도 당하면서 공부를 시작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동학개미가 아니라 똑똑한 금융무사들이 되어서 조정 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가 이렇게 주춤하면 바이오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좀 달랐다고요? 예,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춤하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몰렸는데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기존의 주가가 오르던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로 수급이 옮겨갔습니다. 어제는 알테오젠이 쉬는 가운데 중소형 제약 바이오들이 돌아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10%에서 20% 이상 크게 오른 종목들도 다수 있었는데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따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은 투자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파악이 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뒤에 기회가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해야 하지 지금처럼 매일같이 순환매가 일어나는 장에서 내 포트의 수익률이 낮다고 내 종목을 매도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우리 장 열리는데 오늘은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은 0.25%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해서 오늘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코스피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월에 모든 금요일에 하락했던 패턴이 오늘도 계속되면서 낙폭을 키울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결국 이러한 금요일의 낙폭은 주말간에 시장을 흔들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줄였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 불안정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금과 은 그리고 구리까지 이 3대 금속이 올해 모두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예, 에브리싱 랠리라고 모든 자산이 오른다는 말이 회자되는 건 있는데요. 금, 은, 구리 3대 금속이 모두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5년 만에 트리플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금의 경우는 900여 명의 글로벌 기관 투자자 대상 설문에서 70% 이상이 내년 금값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네. 금값 상승을 예상한 인원 중에 절반은 온수당 5,000달러 이상을, 나머지 절반은 4,500에서 5,000달러 범위를 예상할 정도로 내년 금값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은 0.35% 오른 1,47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니까 해외 IB들이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국제금융센터 집계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의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0.1%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예, 그 결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 내년은 1.9%로 높아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고환율로 인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첫눈이 어제 내리면서 길이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네. 퇴근길 혼란 굉장히 컸죠. 네, 어제 서울에 지난해보다 8일 늦은 첫눈이 내렸습니다. 이 첫눈부터 폭설이 쏟아져 이 서울 등 수도권에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과 포천, 의정부 등에선 이 사상 첫 대설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네. 이 대설 재난 문자는 1시간 적설이 5cm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 이 강설로 인해 교통사고나 시설물 붕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이번 겨울부터 도입했습니다. 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대설 재난 문자가 왔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눈은 그쳤는데 오늘 아침 빙판길이 정말 비상인데 어제 내린 눈이 지금 영하의 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었다고요? 네,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은 영하 6.4도고 체감 온도는 영하 9.6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영하의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 길이 빙판으로 변했고 도로에 살얼음이 낀 곳도 많습니다. 네. 출근길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 등의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보행 시 낙상 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눈 소식이 없는 동해안과 대구와 부산, 울산에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 경보나 주의보가 계속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날씨 궁금한데 주말까지 추울까요? 네, 오늘 낮까지는 서울이 영상 2도, 강릉 8도, 광주 6, 대구가 7도에 머물러 평년 이맘때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러나 주말인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은 영하 1도, 모레 일요일은 영상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 서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강원 내륙산지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레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승규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소속돼 있는 국회 산자위 현안부터 좀 질문하겠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어제 여야 합의로 산자위에서 통과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빠진 채 통과가 됐어요. 자, 여야가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는 했는데 앞으로 이 진행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반도체 특별법이라기보다는 보통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별법이 두 가지가 대표로 발의되었는데요. 당시에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적용해서 반도체 연구 등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법안이었고요. 야당에서는 이제 그 당시 야당, 지금의 여당에서는 김태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100조 기금 조성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야가 협의 과정에서 이 두 부분 등이 사실상 쏙 빠지고 실제 안고 없는 찐빵처럼 특별법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위원회를 만든다, 성장 지원단을 신설한다 이런 것 등이 주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최고 핵심 과제인 마음껏 연구자들이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충분한 휴식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렸죠. 그러면 왜 지금의 야당이 이에 협조했느냐? 지금 여당이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되면서 이 부분을 패스트트랙에 담아내니까
그마저도 특별법에 담아내야 될 것 등을 좀 저희들이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해서 부득이 동의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특별법에서 빠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도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서일준 의원은 부대 의견에 주 52시간 예외 문구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퇴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대 의견으로 그냥 그대로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당이 절대 다수인데다가 또 네.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여당이 주도한 반도체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부대 의견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추가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에 대해서도 저희는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다수 있어서 이마저도 담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네. 거에 보면은 반도체 특법에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반도체 산업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뭐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산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는 게 지금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 60명이 미만이면 60명 아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그 국회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까지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 고속도로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가 국민의힘의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지금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삼권 분립,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독주하지 못하는 요체를 가지고 있고 그중 입법부에서도 입법부가 여야 여러 가지 의석수에 따라서 국민의 표심에 따라서 어떤 의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을 하고 있지만 다수결의 어떤 거수로서 결정할 때는 최후의 수단일 뿐이고요. 국회는 어찌됐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민주당이 지금 절대 다수를 차지한 21대, 22대 들어서는 그동안 오랜 전통의 협의제가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소수 여당일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으로서 견제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협의 없이 다수결로 처리된 법안이나 예산 등이 그저 어떤 견제 장치도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국회에서도 마지막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나 이 필리버스터도 3분의 2 동의가 제적의원 3분의 2 동의로 의결하면은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래도 며칠간을 놔두고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보전 처리됐었지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네. 민주당과 법여권이 지금 3분의 2를 장악한 거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24시간 내에 종결시키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마저도 또 이제는 그것도 못 봐주겠다. 그래서 60석 정도가 재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또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킨다면 네. 그저 국회는 다수당 민주당밖에 없는 일당 독재 의회가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선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을요. 그럼 이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만약에 이게 제일 먼저 상정되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로 기존대로
대응을 하실 그래봤자 생각이신가요? 24시간밖에 못 버티죠. 네. 그리고 이 그 필리버스터법이 통과가 되고 어찌됐든 그런 또 통과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민주당이 실제 하려는 것은 지금 뭐 사법장악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법개혁 입법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많은 네. 법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뭔가요? 법 왜곡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저는 법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네. 여하튼 그동안 저희의 많은 국민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도조차 또 다른 여타구가 있는지도 모를 텐데요. 이게 뭐냐니까 특정 직역에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했을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건 그 법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건 왜곡죄다. 그래서 처벌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러이러한 대장동 등에서 5개 재판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 판결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다. 불리한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법을 잘못 적용한 법 왜곡죄다. 배임죄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고 아닌가 이런 부분은 결국 사법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죠. 네네. 지금 보면은 그 법 왜곡죄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이 법을 포함해 가지고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이 법사위를 민주당 사법 3법은 제외하고 지금 말씀드린 두 법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법사위를 통과한 이 두 법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당 정책의원 총회에 올려서 또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을 또 당에서 토론을 한다. 이건 조금 특이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그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 왜곡지나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전 법조인들이 이것은 우연 소지가 다분하다. 어제도 뭐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네. 또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께서 대통령 앞에서 직접적으로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이런 법의극제나 내란전담 재판부 등 사법개혁의 의연성을 아주 엄중히 경고를 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을 이렇게 강행 처리했을 때 강행하지 않을 수 없는 민주당의 사정,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무지로 하거나 지금 사법 리스트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제정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국민들은 이런 민주당을 결국 나중에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역풍이 우려되는 것이죠. 네. 그런 역풍을 우려한다는 그 일부의 시각 등을 또 내부에서 조율하고 뭔가 이렇게 또 모양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토론을 한다는 것이겠죠. 네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법학 교수님들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를 거론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 등을 좀 과거에 대한 성찰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세우자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도 하고 또 네. 검찰이나 사법부에서 이렇게 정권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좀 판결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이라든지 많은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을 흔들고 그것을 또 더욱더 자기 정권의 입맛으로 만들려는 지금 민주당의 그 악법 등은 정말 우리 우연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삼권 분립을 흔들어 버린다.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많지요. 네네. 자,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당내에서는 거의 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인가요? 어떠실까요? 그렇지요. 이것은 이 법이 민주당에서 뭐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나 지금의 민주당의 세력으로 보면은 저는 강행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강행이 됐을 때 우리 국정 질서의 혼란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것이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후 우리 추후 민주주의 운영 과정에서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의 현재 헌법재판소 그 많은 부분에 또 민주당이 앞으로 장악해 나가겠지만 네. 여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연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이 피해의 실상 등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나라가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 함께 공유해야지요. 네. 자, 지금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의 그 인사청탁 문자 논란 파장이 커서 지금 김 비서관이 낸 사표가 바로 어제 수리가 됐는데 대통령실이 빠르게 사표 수리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김남국 그 비서관의 그런 부분 등이 사실 국민들이 실제 모든 것은 뭐 김현지 실장으로 통한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내서 등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야당 등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전격 전복까지 시키면서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은 현지로 통한다는 모든 것이 이 문자 하나로서 사실로 드러나니까 어떤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것보다도 더 파괴력을 가지는 그런 문자 내용의 어떤 그 노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꼬리를 자른 건데 김남국 비서관의 꼬리를 잘랐다고 김현지 실장의 여러 가지 지금 국정농단이 그대로 잘라질까요? 그럴 수가 없죠. 나중에 좀 더 지켜보죠. 뭐 이 부분은 아마 그 용산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큰 악재로 작용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대통령실에서는 부속실장이 인사와 관련 있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원께서도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형식적인 인사위원장 자리만 있을 뿐이지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재직 당시에도 모든 것은 김현지 실장이 아니라 비서관이 정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부속실장으로 옮겼는데 실제 뭐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 이번에 문제가 된 거는 민간 자리입니다. 네. 공직도 아닙니다. 민간 자리마저도 김현지 실장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러니까 만인의 그런 1인지하 만인지장이 여기 바로 있었구나. 만인치하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네. 김현지 실장의 이번 저기는 하여튼 지금 용산의 대통령실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네. 지금 문진석 의원은 사과 메시지 짧게 내놨고 민주당에서는 구두 경고하고 당 윤리감찰단 회부는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건은 문진석 의원과 그 김현지 실장과의 어떤 그 대화 내용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제 본질은 용산에 있는 것이죠. 용산에. 그러니까 문진석 의원의 그런 부분도 용산이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여당 의원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에 인사 추천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사 추천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는 것은 그 정부라든지 어떤 조직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 시스템이 비선으로 움직였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 있지요. 즉 용산의 인사 시스템이 비서실장 등을 포함한 그 인사위원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그 실세 부속 실장에 의해서 전 총무비서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용산의 문제가 꼭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는데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 근데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부나 내부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내부 감독 기능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것이 이제 감찰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감찰관제를 제대로 임명 안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죠.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지속되다가 이제 결국 또 그 끝내 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도 그 감찰관을 임명해서 뭔가 그 내부 단속을 좀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도 결국 말로만 표현을 하지 실제 내용에 가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솔루션을 보면은 결국 내부 감싸기에 또 급급해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12.3 비상계엄 관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는 SNS로 입장을 냈고 송원석 대표는 또 사과 기자회견에서 하셨고 소장파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25분 의원들이 공동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좀 각각 입장을 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께서 지금 당사장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많은 대부분의 모든 국회의원들과 또 많은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잘못된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폭거라든지 그 이후에 1년 동안 내란몰이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더 악하게 몰아치고 있는데 저희는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12월 7일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성의 그런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성하라. 내란 정당이다. 해산하겠다는 그런 내란몰이에 그저 반성만 한다는 것이 또 사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내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사과하자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계엄과 탄핵 정국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얽혀 있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25명에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도 오히려 어떤 그 비상계엄이나 탄핵이나 이런 뭐 내란 정국 등을 빨리 끝내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여러 미래 비전에 담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 안 한 것 같지 그저 내란몰이하는 민주당의 그런 프레임에 저희를 계속 가둬들려고 하는 것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원들 의원 입장이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라든 것이 잘못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에도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뭐 석고대자야 되고 그냥 그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뭐 이에 대해서 단절을 해야 된다. 이건 내란이라는 것은 사법부 판단을 더 받아봐야 될 일이고요. 네. 그것이 대통령의 통치권인 비상계엄 조치가 얼마나 어떻게 벗어나는지는 사법 조치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저 내란이라고 해서 내란에 동조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 추경호 대표 등의 그런 그 일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움직임을 그저 상상적인 소설력으로 내란몰이로 몰고 이것을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기각하고 이런 민주당은 한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반성이나 적이 없는데 네. 계속 국민의힘은 어떤 내란에 우리가 동조라고 비상계엄에 우리가 사전 공부를 했는지 전혀 증거나 그런 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이렇게 가는 상황을 왜 우리가 계속 용인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불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었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정치 Y로 돌아오겠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 켜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제도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 어떠세요?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주택용으로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드리는 생활안정 지원제도로 지원 금액은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뜻한 올 겨울나기를 위해 지금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도시가스사로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가 함께합니다. 엄마, 물이 안 나오는데? 요즘 비가 안 와서 그래. 아휴, 큰일이다. 뉴스 속 남의 이야기 같던 물 부족이 이제는 우리 집까지 영향을 줍니다. 물 부족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바로 물 재이용입니다. 빗물은 모으고 우리가 사용한 물은 깨끗하게 정화해서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이용한다면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소중한 물. 물 재이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미래의 자원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는 지체장애가 있어 장거리 이동이 걱정이었는데요.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무거운 휠체어까지 가뿐히 싣고 포천 산정호수에 다녀왔습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산정호수. 다행히 둘레길에 데크가 깔려 있어서 친구들과 나란히 걸으며 호수의 풍경을 오래 즐길 수 있었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 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현재 일부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2, 3도 올랐지만 서울 영하 6.7도 등으로 춥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도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고 기온도 낮기 때문에 오늘도 종일 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주말이 되면 내일 서울 영하 1도로 오르면서 추위가 좀 약해지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되찾아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오늘 새벽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중부와 경북, 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1에서 5cm 안팎의 적설량을 최종 기록했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빙판과 도로 살얼음으로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 바람이 강할 텐데 특히 산지 쪽은 초속 20m 내외로 불겠습니다. 내일 밤에 강원도 쪽에 바람이 다시 강해지겠고요. 이쪽이 건조특보 해당 지역입니다.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 대구 그리고 일부 경남 지역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도, 대전, 전주 6도에 머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5도 내외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대부분 해상 오늘 오전까지, 동해 먼바다는 오후까지 물결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8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오늘도 왜라는 질문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전하게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안녕하세요가 맞는 날입니다. 네, 오늘 진짜 길이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자, 오늘 뭐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남국 대통령실 비서관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파장이 정말 급격히 커졌는데 결국 대통령실이 빨리 사표를 수리를 했어요. 빠른 거죠, 이거 속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엄중 경고, 김남국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았고 뭐라고 일부 직원이라고 했나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부적절한 뭐 처신 뭐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강효정 대변인이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제였던 것 같은데 그 JTBC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누나라고 부른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주책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눈물이 쏙 빠지게 경고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엄중 경고 그리고 이렇게 크게 혼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혼냈으니까. 이제 넘어가자 뭐 이런 정도로 오히려 해석 시그널이 이제 되거든요. 그게 나왔을 땐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사퇴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 경질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그러면은 너 경질이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한 절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하겠다. 뭐 더 있어봤자 더 공격만 받고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겠냐. 한 반반 정도 경질 반. 자진 사퇴반 뭐 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최초에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냈을 때 우리가 프레스 가이드 PG라고 그러잖아요. 네. 딱 이제 짧게 냈는데 전 재밌게 흥미롭게 본 게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그 직원에게 엄중 경고를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짧은 입장문이 대통령실 입장문이 PG가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본 게 부정확한 정보 그러니까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김현진은 분명히 아니다. 이 인사 라인에서. 근데 그걸 얘기를 잘못해버리면은 그걸 또 해석을 하게 되니까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일부 직원이 이제 말하자면 일탈을 한 거다. 언행에 이제 실수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정도로 해서 이게 될 사안이 아닌 거죠. 엄중 경고로.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인사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은 정권의 전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내밀하게 이너서클 특히나 이제 몇몇에 의해 좌우되고 그것이
일종의 그 관직 배분도 아니라 관직이 아닌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행사했다.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이제 휘발성이 큰 거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계엄 1주년이고 대통령실 메시지고 계속 나가는데 이 사안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굉장히 야권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이거는 제대로 지금 이걸 진화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꼬리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그저 좀 약간 좀 강경 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은 남긴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니까 어느 일간지하고는 김현지 실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걸 봤는데 어쨌든 본인도 보수 일간지를 통해서 내 입장을 좀 얘기를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끝날 사안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건 어쨌든 많은 대중들과 국민들 뇌리에 인사하면은 김현지 이걸 등치화시켰던 굉장히 이미지적으로는 이게 여권에게 아주 안 좋은 전 그런 사례가 될 거로 봐요. 이게 그러니까 한 4가지 맥락이 한꺼번에 그 짧은 문자에 다 담겨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비선 실세라고 보통은 뭐 얘기를 하지만 저는 비선 실세라고 보진 않고 비선 실세는 이제 완전히 감춰져야지 비선 실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는 월권 실세 의혹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월권 실세 의혹. 부속실장이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월권 실세 의혹이 하나 불거졌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학연을 중심으로 아직도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이런 부적절함이 하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그 호칭에서 보듯이 남구가 그리고 훈식이 형, 뭐 현지 누나, 그러니까 그 운동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특유의 그 끼리끼리 문화가 또 드러났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실이 할 수 없는 인사인데 이건 자동차 산업협회는 이런 것까지 개입한다라는 뭐 의혹,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짧은 문자에 엄청나게 많은 거. 거기에다가 문진석 의원이 내가 추천하면은 강훈식 실장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 내부의 권력 관계까지 이게 이 짧은 문자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다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대통령실 방금 PG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 자, 부정확한 정보는 뭐 그 방금 설명해 주셨고 부적절하게 전달한 그러면은 적절하게 전달했으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전달했으면 되는 거냐 이런 게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저는 뿌리가 뭐 이거 사태는 이미 벌어진 건데 이게 더 일파만파 된 거는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국회에 안 나온 것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뭔가 더 설명을 하고 그럼 김현지가 어떤 사람이네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비선 실세라고 사람들의 뇌리에 먹히는 거예요. 실제 비선 실세는 아니죠. 제가 뭐 계속 설명을 하지만은 그냥 실세인데 월권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는 건데 이거는 비선 실세 의혹까지 가버렸다. 예. 그 총무 비서관 시절에 이제 국회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때 문진석 의원이 강하게 또 이 출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좀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네. 처음으로 그때 이제 이 논란을 국회에서 키운 사람이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문진석 의원이 쉴드를 세게 침으로써 그것이 이제 야권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여권 내부에서 뭐 다른 아마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인사 조치였단 말이에요. 이게 쭉 맥락상으로 연결되는데 조금 전에 참 제가 우리 정말 그 김종신 평론가의 탁월한 분석에 놀랐는데 이 좀 전에 있었던 그 한 사안을 가지고 4가지 맥락으로 분석한 데다가 보너스로 여권의 권력 투쟁 내부까지 분석한 이 탁월함은 제가 일단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네. 저는 더 이상 덧붙일 말씀은 없는데 저는 보면서 이게 이제 국민들은 어찌 보면은 사실보다도 그 사실에 대한 어떤 태도 그다음에 사실에 대한 뒷배경 이런 걸 사실 더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면의 입장이 어떻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굉장히 뼈 아프게 된 거는 앞으로 좀 조금 무슨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다 그러면 혹시 뭐 그거 아니야? 우리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사람들이 무슨 인사 이상하게 나오면 이거 V제로 인사다. 김여사 인사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을 했고 또 일부는 또 맞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권이 인사를 하는데 조금 무리한 인사라고 어느 언론이나 여론에서 조금만 지적이 되면은 이것도 김현지 실장 개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등치되고 치환되는 문제를 이제 이게 잉태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리려고 이제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김현지 실장이 용산 공직을 떠나지 않는 한 이건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석연치 않게 공직을 떠나도
또 막후에서 이건 또 뭘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여권에서 이렇다면 저는 방법은 하나. 뭘까요? 빠르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워딩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똑같고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똑같아요. 아니, 나는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합의 추천을 안 해준다. 이 워딩이에요. 근데 그거는 새 정권을 동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뒤집어 얘기하면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할 의지가 있으면 지금 여당 내란 특별재판부도 해야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법안 발의하는데 특별감찰관 좀 임명해 주세요 하면 정청래 대표 임명 안 하겠어요? 추천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고강도의 대책이 없이는 앞으로 굉장히 뇌리 속에 잔존하게 돼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이 요새 악재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예.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도 진행 중인데 법사위에서 또 이 건을 갖고 지금 신동호 의원과도 충돌해서 이제 또 보도가 나왔는데 장경태 의원이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이고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정치적으로 많은 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그 법사위에서 부딪힌 거는 신동국 의원이 이제 이해충돌 문제 수사 네. 대상인데 그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해충돌 아니냐. 패스트트랙 수사받고 있고 남편이 법원장인데 그거에 대한 안갚음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이제 정쟁의 일환인데 저는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좀 위태위태했다. 뭐 주진우 의원도 얘기했는데 예. 2차 가해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은 좀 조용해졌는데 초반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내란 세력의 눈엣 가시였다. 장경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1년이나 지나가지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 뭐 이런 거를 그때 김기표 의원도 지금 1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년이든 몇 년이든 그게 중요한 거냐. 그럼 고 장제원 의원의 성폭행 의무는 10년 지나서 나왔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좀 이런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좀 민주당이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실체가 아직 확실하게 안 드러났죠. 저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는 지켜질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 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안이 단순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MBN 보도에 따르면은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까지 다 이 피해자가 고소인이 받아가지고 지금 경찰에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MBN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말렸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다만 이게 정말로 성추행을 해야 되는 의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너무 취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뭐 이게 터치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되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들고 네. 다만 그 전에 정청래 대표가 조치했던 당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조치했던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단 그 직책에서 조금 내려오게 하는 게 맞지.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 주권 강화 뭐 위원장인가 네,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맡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할 말씀을 다 해가지고 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정말 그 지적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하는 게 이게 너무 미온적인 게 지난번 이춘석 의원과 너무 결이 달라요. 그때는 뭐 즉각적으로 윤리감찰단 회부하고 뭐 네. 출당 조치하고 막 이런 속도전 있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더더군다나 최소한의 저는 그 예의라고 보는 법사위 사보임도 안 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저는 박은정 의원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경찰이 수사하는데 법사위원이 무슨 이해 충돌이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분이 진짜 검찰 출신 맞나 싶은 거예요. 내년 9월까지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그 경찰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검찰이 그걸 들여다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 충돌이죠. 뒤에 그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법사위가 다 말하자면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법사위원 여당의 핵심 실세? 그걸 어떻게 경찰이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체가 이해 충돌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니 그래서 이 논리의 회개함을 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배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법사위원은 사퇴해야 되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본인이 무죄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동우 의원이 뭐라 하니까 당신 책임질 수 있냐고 회의장 밖에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당함이 그러면
본인이 내가 그 정도로 무죄를 확신하면은 나 이거 와서 내가 명예회복할 테니까 서울시당 위원장하고 법사위원 이 최소한의 2개 내려놓을게요. 다른 당직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당의 서울시당 위원장과 여당의 법사위원은 이건 대단히 큰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고 내가 이걸 소명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슬쩍슬쩍 그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을 노출시켜요. 그리고 최초에는 남자친구가 동대문 구청장의 보좌 직원이어서 이게 마치 어떤 야권의 음모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게 메신저 공격 아주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는 분이 이런 식으로 후진 정치를 배웠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가 이 사안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저렇게 자기가 여기서 밀려나면 다 죽는다는 식으로 아마 버티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버티는 게 오히려 더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걸 모르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이거하고 연결이 직접 되는 건 아닌데요. 이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든 이 문자 그다음에 이제 성추행 의혹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악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치 구도상 봤을 때 여당에서 이런 악재가 터졌는데 야당은 이거 지금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냐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제대로 대응은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네. 제대로 대응은 하는데 네. 국민들 귀에 안 들어갈 뿐이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주장도 하고 성명도 하고 뭐 고발도 한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본인들이 스스로 노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사과를 하네 마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입장 다 다르고 막 혼란스러운 이 상황은 본인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은 본인들부터 조금 성찰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뭐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은 이대로 가면은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야당은 크게 호되게 당합니다. 예. 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과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화요일 저희가 이제 수요일이죠. 결국은 추경호 의원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고 그날 이제 과연 메시지가 나올 거냐 사과 메시지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게 장동혁 대표신데 결국은 직접 얼굴을 드러내진 않으시고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내주셨는데 역시 사과라는 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25분이 이제 사과 공동 발표하고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또 사과를 하시고 자 이거 이렇게 제각각으로 이제 하신 건데 일단 장 대표와 송 원내대표가 따로 한 거 두 분은 투톱 전략이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세요? 그건 당의 공식 입장은 역할 분담이라고 이제 원내 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당의 입장은 있지만 저는 이게 저 장동혁 대표의 일종의 약간 전 전략적 침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지난주와 같은 아주 센 발언들이 없고 이제 그저 이제 공식회의 모두 발언 통해서 그냥 드라이하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피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전략적 침묵이라고 보고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사과하고 당에서 이런저런 개인적인 어떤 그 입장을 표명한 것이 합하면은 41명이 지금 공식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집계를 보니까. 자, 그러면 41명이면은 국민의힘 의원의 절반 가까운 지금 숫자 아닙니까? 지금 뭐 원성동 빼면 106석인데 그 일부 이제 최고위원 지도부 빼고 나면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그 숫자라는 건데 저는 그게 함의가 크다고 봐요. 자, 원내에서 그러면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욕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 사과 표명에는 전직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권영세 의원은 당시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는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이었지만 탄핵 표결 때 탄핵 표결에 참석하지도 않은 분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탄핵 표결에 참석했던 분이 지금 당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 지난주까지는 대단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가 이번 주에 약간 저는 톤을 낮추고 있는 게 이게 전략적 스윙을 위한 저는 약간 지금 휴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는 방식이 될 것 같냐면은 당의 의견이 이렇게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국회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런 것들이 높아간다면은 내가 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일정의 수용성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본인의 지선을 앞둔 정치적인 스탠스 전환을 이뤄낼 거다. 저는 그게 연말 정국이라고 전말쯤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요즘 메시지가 SNS에 한두 개 나온 것 외에
그다음에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 거의 없어요. 이 일 이유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3일간 그런 메시지가 없다는 거는 저는 약간 터닝 포인트를 위한 전략적 휴지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평론가님?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안 변한다는 쪽에. 네. 예. 장 대표는 잘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왼쪽으로 중도를 향해서 하루에 1도씩 가겠다고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파라이트로 가 있더라고요. 눈 떠보고 돌려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랬다 저랬다 월간 광주도 하겠다, 광주 한 번씩 가겠다 뭐 이랬다가 갑자기 우리는 황교안이다 뭐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좀 정신이 사나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사과가 나온 게 보면은 장동혁 대표 나왔죠. 그러니까 뭐 어제 입장이 장동혁 대표 나왔죠.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 나왔죠. 25명의 의원단이 따로 공동성명 냈죠. 네. 그리고 뭐 권영세 뭐 등등등 네. 해가지고 막 의원들 다 냈죠. 정신사납다. 좀 통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받아들여질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당에 지금 이 사안을 놓고 분열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고 보고요. 분열상을 드러냈다. 예, 뭐 드러낸 거죠. 근데 큰 줄기에서 보면은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사과를 했네 보니까 네, 네. 큰 줄기로 보면은요, 장동혁 대 나머지예요, 사실은. 지금 그렇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거는 이제 야권의 이제 뭐 정치 뭐죠 탄핵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됐다라고 첫 문장을 그렇게 페이스북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나머지는 뭐가 됐든 그 수위가 뭐가 됐든 다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 나머지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한 60명 이렇게 보면 만약 40명 정도가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다 나가면은 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장동혁 지도 체제가 정말로 내년 지방선거 6월까지 계속 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요 이제 미래통합당이 망하고 나서 103석으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시작으로. 네네. 5년 동안 5년이 좀 넘었는데 비대위원장만 8명이에요. 예. 김종인,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황우여, 권영세, 김용태, 송원석. 근데 당 대표는 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예, 그다음에 김기현, 한동훈 그리고 지금 장동혁.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빼고 3명은 다 쫓겨났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못 참습니다. 중진의 힘이고요. 여기는 중진들이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언더찐윤이라고 불렀던 그분들이 언론에도 안 나오고 접촉도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막후 조종하고 여론 만들고 뭔가를 해가지고 끌어내리려고 작심하면은 저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분들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이익이 지금 침해가 됐느냐 아니냐. 왜냐하면 상당수가 TK이기 때문에 또 뭐 이대로 가더라도 우리는 또 이길 수 있다라고 뭐 그 지역 내에서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대구의 권영진 시장 출신이었던 권영진 의원도 지금 사과했고 네. 예, 최영두 의원도 그 25일에 네,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TK, PK에 지금 한 명씩 오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 저는 그래서 9번째 비대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이제 그럼 전국 단위 선거, 지방 선거를 지금 6개월 앞두고 다시 비대위 체제로 간다? 저는 그거는 이제 아마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는 분출할 수 있으나 아마 그래도 법통을 쥐고 정당하게 지금 당 대표를 거머쥔 그 사람을 그냥 뭐 당 지지율의 이유만으로 지금 얘기하면은 사과에 대한 논쟁 혹은 이제 뭐 당 지지율 정책 뭐 이 정도로 이제 뭐 그 우리 이래가지고 지선 못 치른다 비대위 체제 가자. 그럼 뭐 비대위 체제 온다고 또 비대위원장이 적통성도 없는 사람이 와서 그 사과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안 보고 다만 제가 지금 동의하는 지점은 침묵하는 이제 한 50명 정도에 되는 TK 의원들의 기류가 어디로 갈 것이냐인데 저는 그거를 이제 장동혁 대표도 고심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침묵하는 50명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만들어줬던 그룹일 수도 있거든요. 뭐 정확하게 제가 표심 분석은 못하지만 자 그렇다면 그 기류가 어떻게 가느냐. 근데 그분들도 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는 아무리 TK라도 계엄옹호를 해가지고 저는 이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저는 참 이번에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게 그 12.3 계엄을 1주년 맞춰가지고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그 자주 이제 쓰는 뭐 레드 카드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또 누가 차용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메시지를 1주년 앞으로 내므로써 윤 전 대통령과 그 장동혁 대표 체제를 동일시하는 그런 착시 효과를 준 거. 뭐 저는 착시 효과로 믿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 착시 효과를 안 믿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제대로
정말 저는 사과해야 될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국민의힘도 사실 광해의 피해자예요. 그런데 정작 사과해야 될 사람 사과 안 하면은 사과의 주체가 아니라 사과에 약간 객체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무리 사과한다는들 그게 사과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과의 반복이 과연 이게 장동혁 대표는 옳은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이제 조금 이제 연말 정국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식의 가시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장 대표의 스탠스가 달라질 거라 보는데 저는 전략적 휴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위한, 터닝을 위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이 사과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걸 기대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절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이번에도 뭐 요미우리 인터뷰도 그렇고 네. 메시지 낸 것도 그렇고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거든요. 종북 좌파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윤석열이 변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가 변해야죠. 지금 오죽하면 리틀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당연히 이제 메시지도 비슷한데 네. 뭐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술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아, 그렇습니까? 예, 술을 많이 자주 매일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국회 출입 말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좀 이제 연차가 낮은 그러면은 당 대표 정도 됐으면은 사실은 정치부장하고 만나서 아니면 뭐 이런 뭐 국장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진 기자들하고 뭐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보다는 자기한테 쓴소리 안 하잖아요. 사실은 저연차 기자들은 정보 보고하고 기사 쓰려고 만나니까 그냥 대표님 하시는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기자들하고 맨날 술 먹고 김민수 최고 뭐 박준태 비서실장 이분들하고만 주로 소통을 자주 한다. 뭐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당 내에서 이미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 조중동에 대한 섭섭함을 그렇게 많이 토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유튜브 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나가는 데가 맨날 무슨 유튜브 나가요. 지금 뭐 이영풍 TV, KBS 기자 출시죠. 뭐 이런데 맨날 나가가지고 유튜브만 맨날 본인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뭐 무슨 감동란 TV니 이상한데 나가가지고 그렇게 본인이 사고 치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하는 짓이 지금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맨날 술 먹고 보수 언론 탓하고 지금 유튜브 나가고 구구 유튜브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윤석열이 사과를 할 리도 없고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심각해요. 제가 보기엔. 근데 뭐 사실 뭐 저 저녁 횟수가 잦다 뭐 이거 뭐 술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이 뭐 스킨십 하는 건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문제지. 저는 그 누가 다 보는 데서 공론장에서 그 뭐 모임을 갖고 같이 식사하고 술 마시고 그건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정치인이라면 당대표라면 특히나 그런 여론 관리, 언론 관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 이제 그 장 대표가 사람 안 변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분의 유연성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인정해 주고 싶은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입장 바꾸는 거를 그렇게 부담 가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표변한다고 표범이 털갈이 하듯이 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 좋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또 기대한 이상의 그걸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 이 원래 강경파가 유화책을 쓰면은 그게 더 극적이고 진심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게임 이론에 나오는 건데 장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러다가 유턴을 확 해버리면은 이거 정청래 대표가 어느 날 여야 협치하겠다 수준의 그 말하자면은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만한 장 대표의 지금 그 행보라고 저는 봐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어떻게 나오실지. 지금 그 침묵하는 TK 이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 저희가 이 12.3 전에 사과를 뭐 단체로 하시든 개별로 하시든 할 거라고 좀 예상했던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배현진 의원이요. 그리고 또 조경태 의원이요. 예. 그 이번에 특별히 메시지를 이 분들은 안 내신 것 같아요.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냈고요. 페이스북에 냈고요. 냈고 조경태 의원은 그때 광주에 아마 가가지고 광주에 가셨군요. 윤석열 처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냈어요. 그러니까 절연하겠다. 예, 오히려 뭐 굉장히 강하게 나가셨네요. 더 세게 나갔어요. 사실은 더 세게 나가서 뭐 그 조경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진심을 뭐 의심할 건 없는 것 같고 배현진 의원이 거기에 25명에 안 올린 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안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는 뭐 알까. 근데 개인적으로 내긴 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정치 Y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28분입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정치와의 이어가겠습니다. 12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특별 성명 발표하고 또 외신 기자들 또 뭐 내신 기자들하고도 질의응답을 했는데 쭉 보시면서 좀 이 내용 되게 내리에 박힌다. 이거 앞으로 좀 파장이 있겠다 싶었던 내용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외신 기자 회견 때 그거 얘기한 거. 북한에 대해서 우리 뭐 국민이 거기 있나요? 뭐 근데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진짜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른 게 다 묻히는 뼈아픈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더더군다나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금 모색을 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 아니야. 더더군다나 그때 기내 한번 순방 간담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니까 북한 뭐 이제 우리가 뭐 오물풍선 같은 거 뭐하러 보내냐고. 그러니까 그 대북전단 뭐하러 보내냐고. 북한 사람들은 다 인터넷 뒤지면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그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돈 낭비하냐는데 북한이 인터넷 접근할 수 있습니까? 좀 그래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조금 너무 나이브하다. 그다음에 그게 정말 아니한 거고 아니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아니한 거라면은 그 약간 문제지만 무지한 거라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무지 상태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상을 한다? 그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계엄 1년 입장문 물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김준일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실 걸로 믿고 네. 저는 제가 가장 이건 뭐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거여서 국가원수가 입장에서는 취임할 때 내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토를 보유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킨다고 선서했는데 국민의 안녕에 대해서 안보실장 보고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뭐죠 그런 게? 이거는 저는 대단히 저한테는 이게 약간 충격적이었던 정도로 좀 와닿았던 사안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최수영 평론가님이 지적하신 게 대체로 맞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당황한 게 보여가지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 듣는 얘기다. 사실은 리스크 관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떤 내북 관계라든지 좀 이게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다, 모르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이게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다만 이게 이제 워낙 그날 일이 많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주목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보수 진영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거는 노벨 평화상,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바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승팀 가리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니까 뭐 따로 이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 뉴스를 만약에 받아봤으면은 프레지던트 리, are you serious?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의문의 일패? 트럼프의 일패인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그분은 보복 관세를 언제든지 날릴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만약에 받으면은. 그래서 저는 약간 농담 섞인 건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냥 노벨 평화상 줬뿌라 트럼프한테. 그건 동의하고요. 또 신박한 해석이었어요. 네네. 그날 그 내란 청산 의지를 대통령이 저는 굉장히 강조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치식의 그 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근데 사실 단어가 강하잖아요. 나치라는 말이. 바로 장동혁 대표도 내란 사범을 나치 전범처럼 처벌해야 한다는 이 발언을 갖고 또 반박을 했잖아요. 예. 대통령이 물론 뭐 12월 3일이란 당연히 그 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나온 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나치하고 히틀러 요 단어는요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장을 집회에서도 나치 정권이다. 죄송합니다. 나치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나치다, 히틀러다 이렇게 공격을 한 상황이고. 천천히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나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이낙연 총리가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정부 때 사면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다가 대선 후보 지지 1위 하다가 순식간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왜 네가 용서를 한다고 그래? 네 맘대로 왜 타협을 한다라고 해? 이런 그 강경한 기류가 있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은 기류는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다. 네, 그럼요. 비상계엄, 뭐 불법 비상계엄 1년밖에 안 내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설프게 지금 타협 메시지 내면은 이거는 굉장히 정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 지지율이 확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오히려 세게 나가고, 그리고 저는 큰 틀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말이 단어가 세지만은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 저는 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죄할 건 단죄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국민 통합이라는 게 대통령의 임무이긴 한데 그게 조금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겠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야권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워딩 중에 이제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의로운 통합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제가 형용 모순에 가깝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통합을 배경하는 게 응징과 통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징할 건 다 하고 나머지 통합하겠다는 건데 그 통합은 통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통합이라는 거는 포용의 방점이 있는 거지 선별의 방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찌됐건 이중적 지위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이제 그 후보가 돼가지고 정권을 잡지만 잡는 순간 국민 모두의 지도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전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면 모름지기 국민 통합이 우선이어야 한다. 다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패했어요. 문재인의 실패, 윤석열의 실패가 뭡니까? 국민을 갈라놓고 어쨌든 진영의 대통령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끝이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는데, 이재명 대통령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났고 취임 6개월이 지났어요. 내란 특검 통해서 3대 특검이 전부 6개월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발부율이 48%밖에 안 되는 부실한 성적은 뭐냐? 무리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연장시키고 거기다가 내란 특별 전담 재판부까지 해주겠다? 그것이 정의로운 통합이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당파의 대통령, 진영의 대통령이라는 걸 선언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실력이 없는 정권들이 국민을 갈라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정보 통합정보 협치정보를 얘기하면서 약간
정치적 스탠스는 지금 말하면 진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게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좀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르게 들리게 얘기하는 건 이거는 메시지로서 힘이 없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은 아무리 계엄 1주년을 맞은 특수상이라 하더라도 조금 과한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당연히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6.3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어요. 깨졌잖아요. 6개월이라는 게.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내란 청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어떤 의지를 보이는 메시지를 했고 추경호 의원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포함해서 일단 법사위까지 다 통과를 했고 국회 본회의만 남았잖아요. 게다가 이제 사법 3법도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가는 이유는 결국은 뭔가 정치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통령은 이제 그건 당에서 뭐 판단할 일이다라고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수긍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사안마다 조금 갈라서 봐야 되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은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과거에는 반대가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찬성이 좀 높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특히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는 정무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을 수 있는데 1심부터 하면은 이제 변론갱신해가지고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심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적 구성에 있어서 누가 추천하는지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이거는 저는 2심부터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고 이제 저는 이제 종합특검이 사실은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6대, 그러니까 3대 그 특검에서 못한 거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그게 딱 시한이 6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방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 전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특검이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경찰이 하는 것보다 정권의 영향을 받는 경찰이 하는 것보다 더 이게 중립적이니까 이게 민주당의 설명인데 이미 국민의힘 야당에서는 특검이 정치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근데 저는 좀 그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특검이 남발되고 있다. 특검은 특별 검사잖아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기간 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종합특검이라고 하니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종합특검이라는 거. 이게 무슨 모듬회도 아니고 광어, 우럭, 숭어 이렇게 모아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하는 거는 저는 수사기관이 지금 경찰의 국수본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받아서 수사하려고. 근데 이거를 또 어차피 가서 경찰과 검찰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안 좋게 좀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아니 검찰 힘을 뺀 이유가 검찰 못 믿고 경찰이 이제 수사 잘할 수 있다고 믿는데 믿어서 준 건데 경찰 수사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말이 안 되는 이게 어디 있어요? 왜 경찰 국수본에게 나머지 수사 넘기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48% 절반에 가까워. 그러니까 이 법원 자체가 뭐 이게 부역 재판부에서 이런 게 아니라 부실했던 특검이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무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이 재판부도 결국에는 이제 이거 우리가 심판해야 한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저도 종합국정감사는 들어봐도 무슨 특검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국민들이 국민은 언제나 현명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제일 현명하고 국민들 판단하고 국민이 주권 정부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너무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적인 그 전국 단위 선거를 바로 6개월 앞두고 이런 식으로 내란 프레임만 지속하겠다는 거는 우리 이 정부가 뭔가 다른 걸로 국민에게 선택받고 심판받겠다는 걸 못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직 여기에만 의존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정부의 실력이 저는 미천이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수사 입장에서도 저는 김건희 수사는 사실은 기한을 정해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는데 6개월 안에 김건희 수사 다 못하고 새로운 게 나오면 또 특검할 겁니까? 사실은 이거는 경찰에 맡겨가지고 지금 나온 의혹들은 정권 내내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특검으로 가는 거는 별로 좋은 판단, 수사적으로도 좋은 판단은 아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짧게 또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전 여사나 이제 현행법으로도 지금 거의
살아있는 한 지금 나오기 어려운 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뭘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뭘 더 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여론전으로 혹은 법치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겠다는 그 의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 현행법으로 전혀 처벌이 안 되거나 이러면 모를까. 저는 이렇게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고 형량도 어마무시한데 굳이 왜 이러는지 저는 모르겠다. 정치 의도가 의심되는 거죠. 네. 자, 한 1분 30초? 1분이네요, 이제. 1인 1표제 지금 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에서 통과했고 오늘 중앙위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무난히 가결될 걸로 보시죠? 예,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가결될 거라고 보고 1인 1표제 가지고 시비 붙기가 당내에서 쉽지 않아요. 이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하느냐를 가지고 한 건데 다만 이제 추후에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린 것도 사실이고요. 추후에 이제 다른 구체적인 룰을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뭐 더민주혁신회의라니 이쪽하고 좀 치열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수정안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네네. 이 문제가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는 끊임없는 이제 문제 제기가 될 거고 흔들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돌파해내는지가 정말 앞으로 리더십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 1분을 더 주셨어요. 아, 그래. 괜히 빨리 끊었네. 자, 지금 그 보안 장치 얘기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내년 1월로 예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지금 견제가 매우 세게 들어왔어요. 사실은 정권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권력 분화와 권력 투쟁이 벌어진 건 전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대로 보고 둘 것인가,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사정정국 얘기가 나오는 분도 있고 네. 뭐 다른 걸로 이슈 전환이 세게 될 것도 있고 네. 뭐 그 지지자들 동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정국이 좀 전 펼쳐질 것 같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장 닥칠 이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네. 어떻게 될 것이냐, 누가 올 것이냐, 네. 친청이냐 친명이냐, 네. 그게 1차적인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향후 리더십의 관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정치와의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수영 정치평론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일부 경기도와 강원도, 경북 북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올랐다 하더라도 서울 영하 6.8도 등으로 오늘도 매우 춥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 또 어제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에 내린 눈이 1에서 5cm가량 됩니다. 눈이 쌓여있는 곳도 있고 빙판 도로 살얼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평년 기온에는 못 미치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전주의 최고기온 6도 등 1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5도 안팎인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서 아침 추위도 약해지고 낮 기온도 크게 오릅니다. 먼저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등 영하 8도에서 영상 2도, 낮 기온은 서울 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해안과 산지 위주로 대부분 지역 바람 강하겠고요. 동쪽 해안과 산지 위주로 건조특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소량의 비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뿌려질 걸로 보이고요. 강원 산지에는 1cm 정도의 눈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6.6도입니다. 날씨 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쿠팡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팡의 안일한 대응에 이용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건 Y에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스토리텔러 정진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쿠팡에서 처음이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쿠팡에서는 과거에도 몇 번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약 13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음식점 점주용 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2023년에도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 2만 2천 건의 정보가 다른 판매자들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모두 그 앱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약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되었죠. 이전 유출 사고와는 달리 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번 유출 사고 발생 후에 바로 이제 언급되는 게 과징금 얘기인데 1조 단위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게 가능한 액수인가요? 일단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기업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쿠팡의 연매출을 한 41조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에 대한 3%인 약 1조 2,300억 원까지는 산술적으로는 가능한 금액이긴 합니다. 지난 8월에 SK텔레콤 사태와 조금 비교를 해보면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약 2,300만 명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과징금이 약 1,348억 정도였거든요. 당시도 네네. 물론 최고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은 쿠팡은 그보다 한 1,000만 명 정도가 더 있고요. 또 퇴사자 권한 방지라는 인재 성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동 현관 비밀이나 뭐 구매 이력 등의 민감한 생활 정보도 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K텔레콤의 기록은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뭐 실제 조사 협조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등에 따라서 감경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감안을 한다면 1조 원대보다는 조금 낮아지지는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피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영업 정지 처분 내려야 한다 이런 질타도 있는데 실제로 네. 가능한 건가요? 일단 뭐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영업정지 명령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이 사실 좀 언급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영업정지는 위반 행위 횟수나 중대성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뭐 만약에 뭐 된다고 한다면 쿠팡 뭐 전체가 아니라 뭐 일부분만 영업정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영업정지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쿠팡이 단순한 좀 쇼핑몰을 넘어서 물류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 등 좀 국민의 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관련 소상공인도 많고요. 관련 직원도 많죠.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한다면 실제 영업정지 처분보다는 그에 좀 상응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도 과징금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대책에 나서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선례가 있었을까요? 일단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요.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는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판단할 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요. 네. 또 기업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좀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일반적인 정신적인 손해배상의 이 좀 수준에 그치는 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사고는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기업이 삭제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단순 관리 소홀, 과실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중대한 과실, 중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단순 손해배상이냐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냐를 좀 적용하게 되는 그 핵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정보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바로 퇴사자의 즉시 계정 삭제니까 권한 회수죠. 네. 사실 뭐 이번 사태가 고도의 해킹 기술로 뚫린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퇴사자의 계정 삭제를 하지 않은 것은 보안 관리자의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계정 삭제 뭐 늦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를 5개월이나 방치를 했죠. 네. 사실 그 기간 동안 내부 보안 감사나 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면 이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부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을 좀 비추어 본다면 아무래도 좀 중대한 과실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쿠팡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중대한 과실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또 더구나 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본다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쿠팡이 초기에는 4,500명 정도 정보 노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네. 뒤늦게 3,370만 명 이렇게 정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축소 발표, 신고 지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축소 발표나 신고 지연이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성, 악의성 입증의 증거가 되거나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른 것과 알면서 줄인 건 사실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리고 4,500명과 3,370만 명은 사실 오차 범위 내라고 보기에도 사실 너무 차이가 납니다. 뭐 사태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또는 뭐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공지를 해서 2차 피해를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뭐 4,500명만 유출되고 나머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는 전혀 방어 조치를 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 피해 같은 경우는 쿠팡이 제대로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알렸다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쿠팡이 배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액이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배상 배수 그리고 최대 매출의 3%인 과징금 비율 그리고 집단 소송과 배상 명령의 범위 이런 현행법의 개정에 대한 의견도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제도의 현실화 요구가 사실은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업 매출의 3%를 과징금의 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5 내지 10% 정도로 대폭 상향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행은 사실은 소송을 한 사람만 배상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좀 소비자들의 좀 효율성 있는 구조를 위해서 좀 피해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표로 해서 소송을 이기면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자동으로 배상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또 사실 소비자가 기업 내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개정안도 많고 논의는 많이 활발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집단 소송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네네. 소송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지 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일단 자료 확보가 조금 중요하시겠죠. 네. 그러시니까 소송 참여 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화면을 캡처를 하시고요. 또 사고 발생 시점부터 뭐 급증한 스팸 문자나 국제전화 수신 목록, 보이스 피싱 시도 등이 있다면 뭐 해당 문자나 목록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수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뭐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다면 카드사 승인 내역이나 이체 확인증, 경찰에 신고한 내역 등도 함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본인이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소송 참여를 고려하신다면 말씀하신 자료 준비들 철저히 해서 한번 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Y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5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